자, 그러면 우리 2단원 더 읽어보기 볼 거예요. 페이지 98페이지 피면 돼요. 자, 1번 다음은 시나리오의 한 부분으로 등장인물들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래요.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려면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래죠. 신라의 암호 해독관이 담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피며 읽어봅시다. 래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문맥이 되게 중요하고 맥락이 있어야 뭐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황산벌이라는 작품이고요. 얘의 갈래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나리오죠. 이것의 성격은 희극적이고 향토적이에요. 희극적이라는 건 웃기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고, 향토적이라는 건 시골 같은 느낌, 정겨운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삼국시대 말이고요. 공간적으로는 황산벌 근경 근처라는 거예요. 이거의 주제는 김류신 사령부가 계백의 작전회의 내용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래요. 말이 조금 다른가 보죠? 자, 특징은 1번 신라와 백제의 군영에서 일어난 사건을 희극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자아낸다. 뭐 웃기게 표현을 하나 봐요. 진영에서 일어난 걸. 그리고 2번 전라도와 경상도 두 지역의 언어적 특성이 대조적으로 잘 드러난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 제가 조금 다른 말을 쓴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사투리를 써가지고 조금 다르게 나오나 봐요. 3번 지역 방언의 사용으로 향토적 정서를 자아내며 현장감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지역 방언을 쓰면은 그 지역이 생각나고 그리고 와 생생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이 작품을 이해해보면 신라의 첩자가 백제군의 군막에서 계백과 장수들의 작전회의를 염탐하고 신라군의 군막으로 들어와 들은 내용을 전한다래요. 그러나 신라군은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안모해독관까지 동원하여 염탐한 작전을 분석해보지만 어려움에 봉착한다래요. 해독을 못한다는 거죠. 담화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여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신라군 군영의 상황이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 시나리오로 맥락 파악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1. 샵 S샵 17 계백 막사 아침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지금 S샵은요 씬넘버라는 거예요. 씬넘버 뭐 장면의 번호 이런 뜻이겠죠. 자, 누가 나온다? 계백 장수 1, 장수 2, 장수 3, 장수 5 등과 작전회의래요. 지금 계백은요 백제 말기의 장군이고요. 지금 이거를 통해서 작전회의하는 걸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전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전쟁 중임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선 보면 계백이 아침밥은 잘들 먹었는가? 라 그래요. 지금 오늘날의 전라도 방언이에요. 오늘날의 전라도 방언. 이때 말은 좀 다르겠죠. 장수 1, 2, 3, 5가 일제히 우렁차게 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야가 뭐래요? 네! 이런 거래죠. 자, 계백이 역시 밥은 전쟁터에서 묵는 밥이 제일 거시기여. 밥도 무겁고 슬슬 전쟁해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거 우리는 대충 알아듣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역시 밥은 전쟁터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 이런 거죠. 근데 지금 거시기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 있어요?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가 담화의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거시기, 머시기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근데 맥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밥 안 먹었는데 와가지고 전쟁터에서 묵는 밥이 제일 거시기여 이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장수 1, 2, 3, 5가 또 일제히 야! 그랬어요. 지금 근데 군막 밖에서 보초를 서는 초병 한 명이라고 나와 있고 힐끔힐끔 군막 안을 돌아보고 안에서 들려오는 말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태도를 보니 신라군 첩자로 의심된다래요. 지금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첩자래요. 첩자. 지금 초병의 정체는 누구예요? 신라의 첩자인 거고 안 그러면 그냥 딱 지키고만 서있지 힐끔힐끔 막 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하는 태도를 왜 보여요? 백제군의 동향을 염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자, 그러고 중략하고 다음을 보면 계백이 또 뭐래요? 그리고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거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거시기 잘 허라고 단단히들 일러라 그랬어요. 지금 이것도 맥락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출정 전에라 그랬으니까 지금 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갑옷에 대해 거시기한 거, 뭐? 이야기한 거, 주의를 준 거 기억하고 있지? 다시 한번 거시기 잘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갑옷을 잘 챙겨 입으라고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장수 1, 2, 3, 5가 또 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리고 군막 밖에서 침을 꼴딱 삼키는 신라의 첩자래요. 지금 신라의 첩자가 왜 이래요? 중요한 첩보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저것도 작전이잖아요. 갑옷을 잘 챙겨 입어라 뭐 이런 거예요. 계백이 그러니까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헐때까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이거요. 알겠지? 이러면 또 그랬어요. 근데 지금 황산벌 전투는 뭐냐면요. 그냥 황산벌에서 벌어진 신라군과 백제군의 전투를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가서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전술적인 거시기는 이라 그랬는데 뭐 작전은 이런 거겠죠.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이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갑옷을 벗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진짜 첩자인데 듣고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야, 너희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한다 라 그러면은 에? 저게 뭐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쵸? 지금 여기까지 뭐가 나온 거예요? 작전회의 중인 계백과 군막 밖에서 염탐하는 신라의 첩자의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뒤를 봤더니 씬 넘버 20 그래서 김유신 사령부 낫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그럼 어디겠어요? 신라군의 군막이라는 거겠죠? 김유신, 김범민, 김음순, 김품일, 천존이 작전회의 중이다 래요. 이때 신라첩자 뛰어들어오며 신라첩자가 뭐라 그래요? 대장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러죠. 오늘날의 경상도 반언이에요. 그래서 김품일이 그래 뭐 좀 건졌나? 그러면서 좋은 청보 얻었냐? 이랬더니 신라첩자가 계백이가 하는 말 싸그리 다 들었심더 이래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 믿어라 뭐 이런 건가 봐요. 뭐라 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신라첩자가 계백의 말을 거의 성대모사 수준으로 똑같이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전쟁터에선 지키는 쪽 군사가 10분질만 돼야도 이기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는 배비라 였다 라 그랬대요. 지금 손자병법은요 중국 오나라의 손무가 편찬한 병법서예요. 병법은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을 하는 방법을 이르는 거예요. 지금 지키는 쪽에서 군사가 10만 분의 1만 되어도 이기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는 뱁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적은 수로도 적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김품일이 계백이 갸도 손자요? 그리고 또 이래요. 그랬더니 신라첩자가 내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거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덜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오라고 단단히들 일러 라면서 또 계백이 장수들에게 명령한 말을 따라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반복되는 거시기에 당황해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신라 장수들의 모습이 나오네요. 왜요? 이 거시기는 상황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엔 무슨 모습이 나온 거예요? 신라 장수들이 백제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학교에서 밥 먹다가 야 너 먹어? 막 이러면은 대충 알아듣죠. 근데 제가 지금 먹어? 이랬을 때 여러분 그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건 상황 맥락이 안 통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김범민이 작전에 대해 뭐락하는 말 없드노? 이랬더니 신라첩자가 또 뭐라 그래요? 그것도 들었심더 이러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도 못 알아들었으면서 되게 당당하게 다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위로 또 가보면 모두 첩자의 입술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래요. 신라첩자, 계백이가 그러니까 이번 여고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이거요. 알겠지? 그랬음더 라 그랬어요. 지금 아까 거시기는 우리 작전이었고요.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갑옷을 벗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갑옷을 입고 싸운다 였다는 거죠. 이랬더니 또 어때요? 너무 황당해 아무 말도 못하는 신라 장수들. 왜요? 백제어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계속 거시기 머시기 이러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김품일이 도대체 먹고 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백제놈들 염탐이 올 때마다 그 거시기 때문에 돌아뿔 것 같대이 이래요. 왜 머리를 쥐어뜯어요?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시기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화가 난 거죠. 그쵸?
지금 여기까지는 뭐가 나왔어요? 신라군의 군막으로 돌아와 들은 내용을 전하는 신라 첩자의 모습이 나온 거죠. 근데 전해봤자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김유신이 또 뭐라 하나 봤더니 많이 당해본 일인데 의외로 담담하게 야 암호의 독간 니 풀어봐라 이래요. 그랬더니 이번엔 첩자의 설명을 받아 적던 암호의 독간이 일어나 그 종이를 군막 한 켠에 붙이고 브리핑한다래요. 지금 다른 지역의 말을 알아듣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암호의 독간이 존재할 정도면 엄청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자, 암호의 독간이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개배기가 한 말 중에 총 4번의 거시기와 1번의 머시기가 쓰였는데 먼저 제일 앞에 거시기는 대략 2가지 정도로 그 뜻을 압축해 볼 수 있음더래요. 지금 엄청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몇 번 쓰였고요. 몇 번 쓰였어요. 이러면서. 지금 제일 앞에 거시기는 뭐냐면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거라는 거예요. 얘는 뭐다? 이야기하다, 주의 주다가 그것인데 즉 내가 출전하기 전에 갑옷에 대해 이야기한 거 혹은 갑옷에 대해 주의 준 거 모두 기억하고 있제로 보입니다. 라면서 지금 또 해독을 하네요. 그랬더니 지금 믿음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하는 장수들의 모습이 나오네요. 암호의 독견의 해석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이번에 암호의 독견이 또 뭐라 그러냐 봤더니 문제는 2번째 거시기인데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어라고 단단히들 일러 알았지? 이 말 뜻은 모두 잊어먹지 말고 병사들에게 이건 모르겠심더래요. 지금 이때의 거시기는 우린 알아요. 갑옷을 꼭 챙겨 입으란 뜻이란 거. 근데 지금 병사들에게 이러면서 암호의 독간이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거시기의 의미를 몰라서 대답을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김유신이 그럼 그거는 나중에 해독하고 작전을 풀어보래. 작전 말이다. 이랬더니 암호의 독간이 작전 지시에서 처음 나온 거시기는 바로 작전을 얘기하는 것이로서 고로 그러니께 이번 여고 황산불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적 전술인 거시기는 에서의 거시기는 한마디를 우리의 작전은 이라는 뜻으로 쉽게 해독되며 래요. 잘했네요. 여기까지. 지금 작전 지시 지금 개백이 황산불 전투에서 전략 전술로 지시할 때 사용한 거시기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옳거니 잘한다 하면서 고개를 또 끄덕이는 장수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것도 해석이 그럴듯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여기까지 뭐가 나온 거예요? 또 암호의 독관을 동원하여 작전을 분석해보는 신라군의 모습이 나오네요. 이 다음에 암호의 독관이 또 뭐라 그러냐 봤더니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이거요. 알겠지? 에서 머시기와 거시기는 이러면서 또 망설여요. 왜요? 의미를 몰라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진땀을 흘리는 해독관을 초조하게 바라보는 신라 장수들. 왜 진땀을 흘려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몹시 애를 쓰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암호의 독간이 이건 죽어도 모르겠심더 울먹이면서 억울합니다. 암호의 독을 20년에 이런 고난도 암호는 처음입니다. 라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암호의 독간의 모습이 나오네요. 장수들이 엄청 실망했겠네요. 지금 여기까지 뭐가 나왔어요? 백제의 말을 다 들어놓고서 해석하지 못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한 언어 문화가 나왔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맥락을 알지 못하면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글의 짜임부터 보고 여기 밑에 있는 애들 쭉 보고 마지막에 문제 풀고 다음 윈윈 전략으로 넘어갈 거예요. 글의 짜임 S17은 그러니까 씬넘버 17번은 백제군의 군막이에요. 그쵸? 이건 뭐가 나와요? 작전회의 중인 계백과 군막 밖에서 염탐하는 신라 첩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씬넘버 20에서 신라군의 군막에서 뭐가 나와요? 신라 첩자가 군막으로 들어와서 들은 내용을 전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암호의 독관을 동원하여 작전을 분석해보려는 신라군의 모습이 나오네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어려움에 봉착한 암호의 독관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생긴 거예요? 황산벌 전투 때문이죠. 그러면 황산벌 전투에 대해 알아보면 황산벌은 지금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지역으로 황산벌 전투는 삼국시대 말기 660년에 백제의 멸망을 가져온 전투다라고 나오죠. 당시 백제는 신라를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고구려, 일본과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신라는 당나라와 영합하여 백제에 맞섰다라는 거죠.
그 무렵 백제 의자왕 연애만을 즐기고 국정에 소홀하자 그 틈을 타 신라의 김유신과 당나라의 소정방이 이끄는 나당연합군은 5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였고, 그쵸? 이에 맞서 배백은 결사대 5천여 명을 이끌고 황산벌로 나가 싸웠다라는 거예요. 초기 싸움에서는 백제군이 승리하지만 결국 5천 명의 결사대가 모두 전사하였고 백제는 결국 멸망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못 알아들었는데도 결국 백제가 이겼나 봐요. 그쵸? 자, 그래서 다음 거 또 보면 계백은 누구냐? 백제 말기의 장군이고 계백은 의자왕 20년에 나당연합군이 백제로 쳐들어오자 결사대 5천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 장군 김유신과 4차례 싸운 끝에 전사하였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나당연합군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라는 거 알죠? 그리고 김유신은 누구냐? 얘는 신라의 명장이에요. 명장이라는 건 명장군, 아주 뛰어난 장군이란 거고요. 가야국의 시조로 수로왕의 12대 손으로 태종 무열왕 7년에 당나라의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키고 문무왕 8년에 고구려를 정벌한 후 당나라 군사를 축출하는 데 힘써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삼국 통일을 하는데 진짜 주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주인공?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마지막 언어 변이 양상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래요. 지역 방언은 뭐냐 하고 봤더니 지역 방언은 공간적으로 멀리 격리된 채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지역별로 자연스럽게 달라진 언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역 방언은 그 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 등을 반영하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역 방언에 남아있는 옛말은 우리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네요. 지금 이러한 지역 방언이 시나리오 황상벌에 어떻게 적용됐나를 봤더니 백제가 전라도 지역까지 진출한 것을 바탕으로 백제어를 전라도 방언으로 표현했고요. 그쵸? 신라가 현재 경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가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신라어를 경상도 지역 방언으로 표현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더 읽어보기 콕콕 확인 풀어보면 1번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것은 이래요. 자, 우선 1번 계백이 장수들에게 작전 지시하는 장면 볼 수 있었죠? 거시기 머시기 이러면서. 그리고 김유신이 장수들과 작전 회의하는 장면 볼 수 있었나요? 볼 수 있었어요. 왜요? 맨 처음에 첩자가 돌아오기 전에 김유신과 장군들이 회의하고 있었죠. 그리고 3번 보초 한 명이 백제군의 군마관을 염탐하는 장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암호해독관이 신라 군영에서 브리핑하는 장면 볼 수 있고, 근데 김유신이 신라 첩자의 보고를 알아듣고 분노하는 장면 나오지 않죠. 왜요? 김유신은 그냥 뭐 머시기 거시기 하는 거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억과 가장 관련 깊은 한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 이건 죽어도 모르겠심더 이 부분이죠. 얘는 그러면 뭐다? 오리무중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봐도 알 수 없다 라는 거죠. 다른 거는 다 옳지 않겠죠. 그러고 우리 다음 이제 윈윈 협상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2번 다음은 윈윈 협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밝힌 글입니다. 협상에 임하는 태도로 주목하여 읽어봅시다 래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뭐다? 윈윈 협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라 라고 나와 있죠. 이 글의 갈래는 논설문이고 성격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주제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협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글의 특징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협상과 미국의 남북전쟁 협상을 사례로 들어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요. 그리고 상대를 쥐어짜는 협상과 윈윈 협상을 대조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대요. 그러니까 대조를 통해가지고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뭐 윈윈 협상의 뭐 장점을 더 얘기하고 뭐 이러겠죠. 제재의 이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많이 보고 합의됐을 때 협상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러한 생각은 협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상대방을 쥐어짜는 협상과 윈윈 협상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래요. 제1차 세계대전 종전협상이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된 것을 예로 들어 쥐어짜는 협상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의 남북전쟁 협상이 남북화합의 중요한 계기가 된 사례를 들어 윈윈 협상의 유익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래요.
두 협상의 차이를 통해 윈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사람들은 뭐 막 자기가 많이 얻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서론부터 한번 봐보면 우선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래요. 하나는 상대방을 쥐어짜는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거는 자신만 이득을 보는 협상이겠죠. 다른 하나는 윈윈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윈윈 협상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이겠죠. 우리는 협상에서 보통 이긴다는 용어를 많이 쓴다래요. 이 말은 협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은연중에 드러낸다래죠. 은연중에는 남이 모르는 가운데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시각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긴다는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진다는 의미이다래요. 협상을 마치 씨름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래죠. 지금 얘는 협상을 승패를 가르는 경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별로 이익을 못 본다는 뜻이고 내가 이긴다는 것은 나는 상당한 이익을 본다는 뜻이다래요. 이 말이 시사하는 의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쥐어짜서 나의 실속을 차리는 것을 협상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래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협상이 상대방을 쥐어짜서 나의 이익을 차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는 협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다래요. 지금 위에서 나온 실수의 원인을 얘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즉 성공적인 협상은 협상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협상이란 결코 상대방을 쥐어짜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래요. 그러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협상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래죠. 어떤 경우에는 협상에 성공해놓고도 결과적으로 오히려 손해볼 때도 있다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예요? 협상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한 협상이 아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쥐어짜면 나는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보니까 상대방을 쥐어짜는 협상과 모두가 윈윈하는 협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래요. 전자는 한마디로 협상이 끝났을 때 상대방이 손해를 보았다고 느끼는 협상이다 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방을 쥐어짜는 협상의 의미인 거죠. 상대방이 쟤랑 괜히 협상했어. 손해봤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겠죠? 즉 자기가 이 협상을 통해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고 느끼는 협상이다 래죠. 반대로 윈윈 협상은 상대방이 적어도 자신이 준 만큼 받았다고 느끼는 협상이다 래요. 지금 윈윈 협상은 그러니까 서로 받을 만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여기엔 뭐가 나왔어요? 상대방을 쥐어짜는 협상과 윈윈 협상의 차이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읽고 문제 풀지 말고 그냥 다 보고 문제 풀게요. 본론에선 뭐래요? 쥐어짜는 협상은 최악의 협상이다 래요. 지금 쥐어짜는 협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엄청 강조하고 있네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협상이래요. 전쟁 끝나고 한 협상을 얘기하는 거래요. 상대방을 이기기만 하는 협상은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래요. 지금 상대방을 이기기만 하는 협상, 쥐어짜는 협상이 어떤 손해를 가져오는지 얘기해 줄 거래요. 지금 역사적 사례를 제시해서 뭐를 높이는 거죠? 설득력을 높이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승전국들은 어디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애들이죠. 패전국들 독일,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협상을 벌였다래요. 승전국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래죠. 왜요?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래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또 전쟁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절대 못 그러게 했다는 거죠. 종전협상에서 승전국들이 이러한 요구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고 협상은 일방적으로 타결되었다래요. 이러한 요구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승전국들은 종전협상에서 정말 크게 이긴 것이다 래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엄청 쥐어짜냈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20년이 지나는 동안 패전국들은 배상금을 다 갚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가 파탄날 지경에까지 떠밀리고 말았다래요. 승전국들 역시 배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래죠.
지금 쥐어짜기 협상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양쪽 모두 손해를 봤죠. 패전국은 너무 힘들었고 승전국들도 너무 힘든 국가를 상대로 없는 돈 받아낼 수 없으니까 얘네도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패전국들의 어려움은 승전국들에 대한 원한을 낳았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래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협상으로 결과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새로운 원인이 된 거죠. 원망이나 막 원한이나 이런 게 쌓였으니까요. 종전협상에서 이긴 승전국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을까? 래요. 단기적으로는 협상에서 이겼다는 승리감과 서류상의 배상금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쥐어짜는 협상이 얼핏 보면 이득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나온 거네요.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는 제1차 세계대전의 피해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래요. 지금 쥐어짜는 협상의 결과가 결국 엄청난 손해를 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의 손해보다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커서 이건 진짜 승전국한테도 힘든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 협상에서는 이겼지만 실제로는 큰 손해를 보았던 것이다래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쥐어짜는 협상이 최악의 협상임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라고 나오네요. 지금 본론 1번에선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다? 쥐어짜는 협상이 최악의 경우를 초래한 경우가 나온 거죠. 여기에선 뭐를 들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 끝난 후에 협상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본론 두 번째에선 윈윈 협상은 좋은 뒷맛을 남긴다래요. 지금 윈윈 협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얘는 뭐 남북전쟁 협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왜 윈윈 협상이 쥐어짜는 협상보다 더 유익할까? 라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그것은 바로 뒷맛 때문이다래요. 뒷맛은 뭐냐? 협상의 결과, 협상이 미치는 영향이죠. 이 두 협상의 차이는 뒷맛에 있다래죠. 쥐어짜는 협상은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뒷맛을 남기는 방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윈윈 협상은 좋은 뒷맛을 남긴다래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익하다 이런 거겠죠. 미국의 남북전쟁 협상은 윈윈 협상에 좋은 뒷맛을 남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다래요. 지금 남북전쟁 협상은 윈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해서 또 설득력을 높이는 거죠. 남군 총사령관이었던 리 장군은 남부연합의 수도였던 리치먼드가 함락되자 패잔병과 함께 서쪽으로 쫓겨가다 항복을 결심했다래요. 지금 리 장은 패장, 즉 싸움에서 진 장수죠. 리 장군은 항복과 동시에 총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협상장에 들어갔다래요. 지금 전쟁 패배자로서 죽음을 예상하고 협상장에 들어간 거죠. 하지만 승자인 그랜트 장군이 제시한 협상 조건은 너무나 관대했다래요. 그랜트 장군은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미국 제18대 대통령을 지냈대요. 타고 있던 말과 사용하던 무기를 돌려주는 것은 물론 25,000명분의 식량까지 제공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래요. 지금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이는 리 장군뿐 아니라 내전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남부 전체에 감동을 주었고 남북 화합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래요. 지금 리 장군과 모든 사람을 다 감동시켜서 전쟁 협상의 결과가 엄청 긍정적으로 나타난 거죠. 만약 제1차 세계대전 종전협상처럼 그랜트 장군이 패장병들을 혹독하게 다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은 남과 북으로 나뉜 채 다시 한번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게 되지 않았을까?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협상의 태도는 중요하다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윈윈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긍정적인 거를 드러내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협상의 중요성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론 두 번째에서 좋은 뒷맛을 남기기 위한 윈윈 협상이 나온 거죠. 마지막 결론을 보면 세상에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래요. 왜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잠자고 화장실 가는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일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래요. 그리고 그 관계가 성숙될수록 얻는 것도 많아진다래요. 왜요? 성숙한 관계의 중요성이 여기 나오네요. 사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위대한 업적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맺은 탄탄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래요. 지금 여기에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나 조직의 발전 역시 그 회사를 믿고 좋아하는 수많은 다른 회사들의 호의와 협조,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래죠. 그러니까 회사도
사람들이 서로 믿고 서로 호의를 가지고 협조해야지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되고 성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뒷맛이다래요. 좋은 뒷맛이 누적되면 둘 사이의 관계는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때 기대 이상의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래요. 지금 좋은 뒷맛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느낌, 개운함, 만족스러움 이런 걸 뜻할 거예요. 당신과 협상한 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느끼는 상대방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과의 미래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래요. 그러니까 지금 개운치 않은 뒷맛은 언짢음, 찝찝함, 패괴감 이런 걸 남긴다는 거겠죠? 이런 걸 남기면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한다, 미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쥐어짜는 협상은 열의 아홉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불러온다래요. 소탐대실이란 건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협상은 상대방과 내가 모두 즐거운 윈윈 협상이 되어야 한다라며 지금 주장이 딱 바로 나오네요. 말하자면 상대방을 눌러 이기는 씨름이 아니라 서로 협상에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래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쥐어짜는 협상을 서로 겨뤄하는 씨름에 비유하고 있고 윈윈 협상을 승자와 패자 없이 함께 즐기는 댄스에 비유한 거죠. 가능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래요. 지금 윈윈 협상의 중요성을 엄청 단호한 어조로 강조하네요. 상대방이 적어도 준 만큼은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고 끝을 냈어요. 결론에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윈윈 협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계속 뭐라 그래요? 남을 쥐어짜는 협상 말고 윈윈 협상,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협상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글의 짜임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러한 글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이고 서론에선 뭐가 나와요? 상대방을 쥐어짜는 협상과 윈윈 협상의 차이가 나오고 그리고 본론에선 쥐어짜는 협상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경우가 나오죠. 뭐예요? 제1차 세계대전 종전협상이죠. 그리고 좋은 뒷맛을 남긴 윈윈 협상의 사례도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협상이죠. 그리고 결론에서는 윈윈 협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서론에 나타난 협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협상을 이기고 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래죠. 그러니까 협상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죠. 상대방을 쥐어짜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좋은 협상이 아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쥐어짜서 나의 실족을 차리는 것을 협상을 잘하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은 협상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쥐어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이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협상에 대한 이해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 3번 이 글을 읽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래요. 뭐겠어요? 협상의 일반적인 절차겠어요? 절차 안 나오고요. 협상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협상의 개념과 필요성 나와요? 개념은 나오지만 필요성은 딱히 안 나와요. 그리고 협상이 필요한 상황? 이런 얘기 아니고 답은 1번 협상에 임하는 태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서론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 그랬는데 자 1번 좋은 협상의 본질 나오죠? 좋은 협상이란 쥐어짜는 게 아니라 쥐어짜는 게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실속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뭐다? 서로 협력해가는 거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2번 윈윈 협상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나와요? 그냥 윈윈 협상이라는 게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건 안 나와요. 그리고 3번 협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 나와요?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 나오죠. 이기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4번 상대를 쥐어짜는 협상과 윈윈 협상의 차이 나오죠. 그리고 5번 협상에 임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두 가지 선택지도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우리 제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 조약 나오는데 제1차 세계대전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삼국동맹과 영국, 프랑스, 제정 러시아의 삼국협상이 대립하여 일어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래요. 1914년 7월에 사라예보 사건을 도화선으로 하여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오스트리아가 후원하는 독일이 세르비아를 후원하는 제정 러시아, 프랑스, 영국과 개전하여 시작됐다라는 거죠.
일본,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가 삼국 협상 쪽에,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가 상북 동맹 쪽에 참전하여 세계 전쟁으로 확대되었는데 1918년에 독일이 항복하고 이듬해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끝난다라고 나오네요. 지금 이탈리아가 처음에는 삼국 동맹이었는데 끝에 가서는 왜 삼국 협상이냐? 라고 보면 이탈리아는 전쟁이 일어나자 탈퇴하고 삼국 협상 진영에 가담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인 베르사유 조약은 뭐냐 하고 봤더니 1919년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하여 연합국과 독일이 맺은 평화조약이고요. 전쟁의 책임이 독일에 있다고 규정하고 독일의 영토 축소, 군비 제한, 배상 의무, 해외 식민지의 포기 등의 조항과 함께 국제연맹의 설립함이 포함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것의 주요 사항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결정했고 독일은 제시된 초안에 거의 수정 없이 서명을 강요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요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는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예를 보면 미국에서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와 존속을 주장하는 남북 사이에 일어난 내전이고요. 1860년에 린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다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을 탈퇴하고 이를 것을 계기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남부가 1865년에 항복함으로써 합중국의 통일이 유지되고 노예제도는 폐지되었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예시는 뭐였죠? 우리 윈윈 협상의 예시라고 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상대방을 쥐어짜는 협상과 윈윈 협상의 차이점 정리하고 문제 풀고 끝내봅시다. 우선 상대방을 쥐어짜는 협상은 뭐다? 상대방의 손해를 보았다고 느끼는 협상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쥐어짜서 나의 실속을 차리는 협상이죠. 얘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협상, 즉 베르사유 조약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협상이에요. 근데 이와 반면에 윈윈 협상은 상대방이 적어도 자신이 준 만큼은 받았다고 느끼는 협상이고 협상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이에요. 이것을 얘는 미국의 남북전쟁 협상이 있죠. 이게 뭐예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좋은 협상이다 하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미국의 남북전쟁 협상의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뭐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윈윈 협상의 중요성 다시 보여준 거죠. 자, 1번 윈윈 협상은 좋은 뒷맛을 남긴다. 얘가 답이겠네요. 윈윈 협상은 좋은 결과를 남긴다라는 거죠. 쥐어짜기 협상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말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3번 윈윈 협상은 서로에 대한 배려로 이루어진다? 그쵸. 그리고 4번 쥐어짜기 협상과 윈윈 협상은 본질적으로 같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죠. 그리고 5번 윈윈 협상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요. 이런 거 아니죠. 그쵸? 그리고 윈윈 협상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한쪽이 배려를 해준 거죠. 그쵸? 왜요? 북쪽이 이겼는데 북쪽이 남쪽을 배려해준 거지. 남쪽이 북쪽을 배려한 건 없었잖아요. 그리고 6번 결론에서 상대방을 쥐어짜는 협상과 윈윈 협상을 빗댄 대상을 찾아 사례대로 쓰시오 라고 나와있는데 위에서 상대방을 쥐어짜는 협상은요 상대방을 눌러싸우는 씨름이라고 표현해요. 그에 반해 윈윈 협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서로 협력해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댄스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각각 한 단어로 쓰라 그러니까 씨름과 댄스라고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7번 이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협상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1번 자신에게만 유리한 협상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2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협상? 답은 2번이겠네요. 그리고 3번 소수의 이득을 존중하는 협상? 아니고 4번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협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5번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양심적인 협상? 이런 거 아니라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협상에 대해 를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 또 보기로 해요.